요즘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약간 잃은 상황이죠. 지난번에 조정 얘기했다가 된통 맞으면서 한번 더 들렸는데 일단은 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완 대만 지수예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AI 산업과 AI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 있는 주요 국가들의 지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나아요. 이게 유럽입니다. 이게 센섹스 지수하고 그다음에 닥스 두 가지인데 노란 거하고 또 짙은 보라색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유럽 지수는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수가 인도 센섹스 지수거든요. 얘는 AI하고는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일본 지수입니다. 일본 지수가 최근 약간 다른 쪽하고 이탈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약간 머리를 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살짝 봐야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살아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간씩 컨센서스가 퍼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블락미디어에 나온 데이터인데 뉴스인데 6월 29일자 JP 모건에서 연말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도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인베스팅닷컴 데이터인데 2024년 말 혹은 25년도 초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연착륙이 없이 경기 침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빠질 것이다라고 BCA 리서치에서 나와서 여기는 뭐 한 3,75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한 10월 저점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수축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만 작동하고 있었고 그게 AI가 조정을 받고도 계속 밀고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시장의 조정의 시그널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조정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올 초에. 미국의 소비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그 소비 지표 중에 이게 이제 소득이고요. 실질 개인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는 살짝 들렸어요. 가처분 소득이. 그리고 요게 리얼 리테일 세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식음료 같은 거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포함된 거거든요. 그게 전년 동기 대비는 추세적으로 두 번 연속 감소했고 그다음에 요게 실질 PC 중에 내구재와 관련된 것만 보는 거거든요. 요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내려오다가 들리긴 했습니다. 다시. 강도가 이전보다는 약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심리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거든요.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인데 보시면 살짝 내려왔죠. 그죠? 요거는 종합이고요. 요게 현재 상황이고 요게 미래 상황이거든요. 미래 상황이 살짝 꺾였죠. 현재 상황 살짝 들렸습니다. 기대에 대한 부분이 살짝 안 좋은데 이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어, 상황은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미래에 대한 그 추세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시건 심리 지수거든요. 요게 두 개 현재하고 미래를 합한 건데 얘 살짝 내려왔죠. 요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조금 떨어졌는데 강도가 좀 세게 떨어졌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미래 상황은 살짝 들렸어요. 그래서 양쪽은 혼재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컨퍼런스 보드하고 미시건 지수는 하지만 그 강도가 강력하지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이게 애틀란타 엔준이 뽑아내는 GDP 성장률인데 2분기, 1분기 대비 실질 GDP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고 계속 이제 지표가 나오면 지표 나올 때마다 측정하는데 보시면 4월 한 20일께부터 나왔던 지표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주요 기관들이 했던 컨센서스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은 그 컨센서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도 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애틀란타 엔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질 성장률이.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 연준이 뽑아내는 2분기 실질 성장률 예측치거든요. 얘도 추세적으로는 3월에 비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가 사실은 하반기로 가면서 약간씩 힘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 연체율도 보여드리고 파산도 보여드리고 막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렸지만 경제가 힘을 잃어가고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고용 측면에서도 고용이 좋은 건 맞습니다. 계속 고용 지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 고용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고용수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고용, 그러니까 정규직 고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그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 쪽에 영향을 미칠 거고 전체적으로 심리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고용 시장도 그렇게 그러니까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BCA가 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연착륙이 없이 경기 수축이 이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가 지수가 급격한 조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가끔 농담으로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제 장두석 씨만 아신다고 부채도사.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주가의 탄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게 엔화 환율입니다. 얘가 원 달러 환율이고요. 얘가 유로 환율이거든요. 유로 환율은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얘기는 유로화 가치는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율 방어가 잘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일본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현재 환율 보면 일본은 마지노선 160엔대 왔습니다. 1달러에. 우리나라는 1380원, 1400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138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주가가 버티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경제가 좋다는 뜻이죠, 자국에. 경제가 좋으면 통화 가치도 올라가야 돼요. 물론 복합적인 문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딱 짝을 지어서 말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 환율이나 일본 환율이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최소한 떨어지진 않아도 유럽 같은 경우는 주가는 떨어지는데 환율 방어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유럽보다는 주가 방어는 잘 되고 있는데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일본을 먼저 보면 일본은 가장 큰 문제가 국채와 관련돼서 지급해야 될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채 발행한 걸 만기가 되면 재상환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상환할 때는 뭐 기존에 있던 국채만큼 다시 발행을 해가지고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일본이 아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아마 26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사를 하나 보면
여기 보시면 2월 3일자입니다, 이거. KBS 뉴스인데 2027년도 국채 이자만 2차 지급비만 뭐 이자 지급비만 138조 이렇게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제일 밑에 볼까요? 2024년도에 정부 일반 예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24%가 국채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국채 원금 갚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갚는데 그 1년 예산은 24% 4분의 1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요 금액 중에 이 금액이 다 이자예요. 원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 5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한 46%가 돈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자 상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원금을 상환할 때 국채를 다시 발행해서 상환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때 국채 발행하면 예전보다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상황에 이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죠? 지급이자가 계속 올라가겠죠, 향후에. 그러면 이 비중, 전체 예산의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원금 상환하는 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올 거니까 이자가 따라서 붙으면서 올라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채 관련된 비용으로 써야 돼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기준금리를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환율이 기준금리 조작에 의해서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 환율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엔화 달러 환율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기준금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현재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한 번 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채를 매도하는 걸 그렇게 원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 엔화 환율은 추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동안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는 게 멈추고 일정 부분 밑으로 살짝 내려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내려오면서 엔화 가치가 과거에 있었던 것만큼 회귀하겠다 빠른 속도로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환율이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약간 탁 머리를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요거는 이게 지금 머리를 맞고 내려온 요 시기가 24일, 요게 21일, 요게 20일이거든요. 21일 날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그 국민연금에서 외환 소액 거래를 그 외환 당국하고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외국 투자할 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이걸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외화 보유 금액에서 이 달러를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외환을 땡겨 가는데 그 시장 안에다가 외환 보유를 들이붓는 거나 이거나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외환 수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원화를 외화당국에 주고 달러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달러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환당국은 원화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통화는 교환하는데 이자 부담은 각각 반대 통화로 자기가 이제 대출 받는 통화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수합 통화에. 최근 우리나라 국채 기입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달러 국채 수익률이 높잖아요. 즉 달러 이자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자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합할 때 이자를 국민연금이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인데 그거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외환 쪽에서 받은 다음에 외국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4년도 말에 종료되면 이게 500억 달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350억이든 걸 150억으로 늘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기사를 기사를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500억 달러인데 이게 원래 350억 달러인데 150억 달러 늘려서 500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갖다가 다시 주려면 자기가 투자한 것
것을 팔아서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국민연금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율 방어가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는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보려고 들여온 건데, 요거는 이제 열린 재정, 그러니까 재정, 국가 재정을 보는 거거든요. 재정 수지가 통합 재정 수지가 있고 이게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이제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국가에서 내보낸 돈, 정부에서 들어온 돈, 내보낸 돈을 다 포함하는 거고, 이 사회보장성기금 우리 뭐 4대 연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보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들어온 돈까지 차감한 게 관리재정 수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4월 11일 날. 이 보면 민경락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학자의 꼼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비율은 3.9였는데 지난해보다 1.3% 늘었죠.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여기 보시면 관리재정 수지 제한 적자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고 윤 대통령이 공언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재정 수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가 발행된다는 얘기는 환율에는 부정적인 액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되죠. 그런데 세금 깎아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땡겨서 재정을 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세금은 또 깎아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액션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고 세금을 증세를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뭔가 상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의 움직임이 일단 국민연금하고 수합하면서 1달러를 지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를 환전하는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 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앞에서 말했던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고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위로 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난리를 치면서 이게 주가가 붕괴되면서 쭉 환율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이 환율의 정점이 주가의 저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2022년 10월이죠. 이때가 주식시장 저점하고 비슷해요. 잠시만요. 이 S&P 500 지수잖아요. 이 S&P 500 지수 저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입니다. 10월 저점이죠. 이게 환율 저점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고점하고.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엔화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엔화도 밑으로 못 내려오고 위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그 안전자산의 개념이 지금은 환율 쪽에서 놓고 보면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이나 물론 우리나라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가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덜 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 통화 다 글로벌이 리세션에 빠지면 부정적인 액션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PC가 오랜만에 심호흡을 한번 했는데 말이 좀 잘렸을 수 있겠네요. 엔화 환율이 8.5엔, 8.5원 1엔당 8.5원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환율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 정신 차린 형태로 가게 되면
얘가 이 8.5엔을 좀 뚫지 않을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한번 볼까요? 8.544원으로 1엔당 거의 바닥 수준에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여하튼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일단 엔화수 그러니까 그 통화 수업으로 국민연금하고 외환당 국간 통화 수업으로 일정 부분 고점을 뚫는 걸 막고 1,400원 뚫는 걸 막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내려왔다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많이 내려오면 이 정도 원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 상황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구조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적 구조로는 놓고 보면 일본은 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 세수를 줄이는 감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에 우호적이진 않다. 주식시장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갈 것 같고 얘가 빠른 속도로 전반기부터 지금부터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빠질지 아니면 급격하게 빠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탄력의 힘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면 갈수록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액션은 아닐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다음번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일정 부분 일어난 다음에 반등이 있을 거예요. 반등이 있는 그 상황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등 강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의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